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63페이지 보니까 재산세 과세대상이 나오죠. 예.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하나하나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재산세 대상 5가지인데 여기다가 뭐 차량이라든가 등등 다른 거 집어넣고 물어보면 속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 꼭 하셔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세금은 무엇에 따라 과세합니까? 항상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대상 5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먼저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한번 봅니다. 과세 대상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5가지인데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자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인데 한번 보시면요. 토지요. 재산세 대상에 드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한번 보세요. 모든 토지. 그래서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실질과세원칙상 우리가 실질과세원칙 배웠잖아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과세가 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다만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 드는 토지에는요,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여기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 드는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자,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의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우리가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의 과세 입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택은요,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 있죠.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주택의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즉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요, 하나로 통합해서 그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주택의 공시 가격에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토지 가격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가격을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통합과세예요. 즉 주택분 재산세는요.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통합해서 이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상가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상가는 있잖아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요. 상가는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건물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요. 또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평가해요. 그리고 과세할 때도 상가는 건물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건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건물분, 즉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상가 토지는 토지만 따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데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하고 범위가 같아요. 취득세와. 그래서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즉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했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프 연습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이따 나오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 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예?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예? 포함합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택이요. 자, 주택 그러면 우리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에는요, 별장도 포함해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별장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자, 취득세에서 별장은 사실성재산으로 중과세했잖아요. 재산세에서도 별장은 사실성재산이라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는 별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꼭 하셔야 되고.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1. 토지를 봅니다. 토지. 양가로 1번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실질과세는 직상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간 척하고 준공인가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같은 것도 포함합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등록되지 않아도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여기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작성 등록되는 몇 줄입니다. 토지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의 지목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밑줄입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보시니까 자, 164페이지 봅니다. 건축물 나오죠? 네. 164페이지 건축물이요. 2번 양가로 1번에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사무실, 창고, 사고, 점포 같은 건물 당연히 대상이고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이요. 여러분 거기 레저시설에다가 항상 제가 그랬죠. 지방세에서 레저시설 나왔다. 자, 그러면 항상 돼지꼬리 땡냐에서 레저시설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이렇게 레저시설에다가 골프 연습장 등 써놓고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그랬잖아요. 제가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레저시설. 그랬죠? 네, 이렇게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시설물을 말하고 양가로 2번 봅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죠?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3번 주택입니다. 양가로 1번 주택이란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입니다. 이 경우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하면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본다면 이치요. 7배로 바꾼 적도 있고 20배로 바꾸기도 하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살짝 본 게 있어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까지 부속토지를 봤어요? 10배까지. 그래서 중과세했습니다. 재산세에서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요. 좌우지간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면 바닥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라고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래도 틀려요. 그냥 무조건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겸용주택이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사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겸용주택.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서 주택,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으로 이렇게 이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근데 이걸 만약에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을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가로 보느냐, 주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된 겸용주택.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자 상가예요. 그 위로 20층은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아파트는 아파트고 상가는 상가지, 이런 건 겸용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자, 이건 상가주택 같은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봅니다. 아니면 일반 이런 건물의 경우인데요. 1동의 건물과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가 이제 달라요.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제로 본다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2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틀립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이 겸용주택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 취득세,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데서 이제 또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겸용주택 특히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그 양도세하고 헷갈리게 바꿔요. 하여튼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주택 아닙니다.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겸용주택? 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어떻게 판정하느냐? 먼저 1동의 건물이,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요.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 1동 건물, 이렇게 뭐 형광펜을 했든 사각형을 했든 여기 딱, 우리는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다 돼 있죠. 1동 건물. 한번 보세요. 얘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대요. 주거 면적이 자 크더라도 금방 봤네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답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건물 한 개 동이 있어요. 1동의 건물이.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인데요. 1층은 상가고요. 상가 면적이고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는 겸용주택일 때 만약에 주거 면적이 60%고요. 상가 면적이 40%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 면적이 크다고 전부주택, 이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 전부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자, 주거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요. 나머지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를 합니다. 나머지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자, 이때 부속 토지는요, 1동 건물이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가지고 60%는, 자, 60%는 주택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토지로, 나머지 40%는 자, 상가 토지로 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자,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보겠습니다. 교재 거기 보니까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1구요. 1구라는 것은 1구 건물, 이게 뭐냐? 독립하여 구익이 된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자,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거용 사용 면적이 자, 50% 이상이다. 100분의 50 이상이다. 자, 50%만 돼도 이것은 전부요. 이 1구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1구 건물이라는 것은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독립하여 구익이 된. 또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으면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개층이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101호, 102호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지금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어 101호와 102호로 나눠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각각 요게 1구 건물이 돼요. 101호 각각 이렇게 102호 각각 1구 건물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예를 들자면 딱 절반 면적 50%는 만약에
이것을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딱 50%는 이것을 상가 면적으로 사용해요. 자, 그러면 102호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금방 했는데 여러분 102호는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주택이지. 주거용 상면적, 주거용 면적이 몇 프로요? 50%만 돼도 50% 이상이니까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102호는 주택이에요. 만약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고, 참고적으로 101호 만약에 주거 면적은 40%예요. 40%는 주거 면적이고요. 만약에 60%가 상가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얘 101호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때는 주거 면적이 50% 안 되면 주거만 주택으로 봐서 40%는 주택분 재산세로, 60%는 건축물분 재산세 예상으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1구 건물 나오면 이걸 서로 뒤바꿀 수 있어요.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2배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얘는 뭐라고요? 전부 주택이잖아요. 서로 뒤바꾸는 걸 주의합니다. 1동 건물, 자,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근데 1구 건물 하면 항상 50%를 기억해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면 보고 전부 주택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나중에 다 배우면 이게 이제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재산세 1동 건물 겸용주택은 취득세하고 같거든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하면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비교해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오늘은 겸용주택이 뭔지, 어떻게 판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보다 전부주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 됐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66페이지 갑니다. 166페이지 선박과 항공기요. 얘네들은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자, 선박 같은 명칭 불문하고 같은 모든 배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재산세 예상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66페이지 제3절 과세상 토지 구분은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차차요 배워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산세 토지 구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용을 구분하는지 요거만 오늘 역시 기초인문 과정에 의해서 요거만 배우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제가 지우고 쭉 다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나누는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까 모든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인데 면적이 똑같다고 뭐 농지든 나대지든 세금을 공장용지든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근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토지는 워낙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바탕에 토지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워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그래서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한테 물려줘야죠.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잖아요.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눕니다. 먼저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유통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또는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또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해서 사치성 재산 토지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러면 사치성 재산 토지 대표적인 것은요. 우리가 고급 오락장용 토지라든가 고급 오락장이나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고부락장이나 골프장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눴는데요. 먼저 여러분 봅니다.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자, 그 다음에 임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임야에다가 지금 별표시, 꽃표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어디 임야를 갖고 계시다? 임야를 갖고 계시면 개인이나 법인이, 그럼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임야는요. 제가 요새 최근에 뭐 기사 보니까 이런 기사들 있었는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기익부동산들 달라붙어가지고 막 기익부동산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가지고 보니까 뭐 성남시 금토동 같은데 그 청계산 자락 임야 같은 거라든가 뭐 등등 막 보면 도저히 그 임야도 보니까 막 이렇게 임야도 보니까 막 그냥 그 골짜기 있는 그런 임야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개발되고 그럴 가능성이 낮은데 산 중턱에 있는 막 그런 임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거기 있는 임야를 갖다가 필지를 막 엄청 막 한 필지에 막 보니까 막 몇백 명씩 막 쪼개가지고 막 그냥 보니까 막 소유하고 그러던데, 자, 어떻든 그런 임야라든가 등등 있죠. 하여튼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꽃 표시한 임야는요, 공익 목적의 임야, 그래서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법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 임야들, 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그래가지고 일정한 임야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자,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다고 봐서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0.07%의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007%, 0.07%.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것도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고 생산 관련되어 있고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공장은 자연환경은 농지 목장보다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농지 목장보다는 조금 높아요. 0.2%. 그렇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있죠.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고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그래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 그럼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이런 게 저율 분리 대상 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예요. 상가 토지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요. 자, 그래서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서 자, 합산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별도로 같은 유형끼리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을 모아서요.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 A 상가 토지, B 상가 토지를 갑이 소유한다. 그럼 소유자별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고요? 그 예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것들은 짬뽕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요. 종합적으로 얘네끼리 또 모아서 같은 유형끼리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합산한다는 것은 보세요. 합산한다는 것은 같은 유형끼리 얘네들끼리,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유형끼리 합산한다는 거고, 또 여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종합이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대상 토지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래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우리가 지적법에 보면 28개 토지 지목이 있죠? 1번부터 28번까지. 근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뭡니까? 28번 잡종지 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뭐 찍으라고 해요? 잡종지. 그런 것처럼 자,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다 뭐로 과세하느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고부락장용 토지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 토지는 토지 이용 모습이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리대상 토지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고율 또는 저율로, 저율 또는 고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유형을 나누는데 먼저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구분하고 또 분리대상은 뭐와 뭐로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럴 때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구분한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附属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음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 이걸 머릿속에 딱 틀을 잡고요. 세율은 대체적으로 세율은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요.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율분리 대상 토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을 얘기하는 거냐면 4%예요. 1,000분의 44%를 얘기합니다. 또 재산세 토지 중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것은 이 007%, 농지, 목장이며 얘네들이 세율이 최고 낮습니다. 토지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율도 제일 이쪽 이렇게 또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이렇게 나눕니다. 교재 166페이지 봅니다. 제3절 과세상 토지 구분에서 총설이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분리대상,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분리별도 종합 대표적인 그 모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예외와 함께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차차 배워나가고 오늘은 요것만 딱 어떤 기준에서 분류하는지만 아시고 대표적인 토지만, 토지형만 아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납세 의무자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로 가셔서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고 잘 한번 봅니다. 고개 다시 한번 또 드시고 어깨도 좀 돌리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자, 뭐 기지개도 켜시고 목 운동도 하시고 자, 하면서 몸을 좀 푸시고요. 설 명절 연휴를 그냥 어디 아무데도 못 가고 차례만 지내고 그냥 일하다가 원고 작업하다가 자다가 원고 작업하다가 자다가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가 산보 한번 저 동네 한 바퀴 한 거 이거 말고는 그냥 없이 그냥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가 그냥 이렇게 연휴가 휙 지나고 나니까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낙이 없어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 더더군 하여튼 그래도 다시 일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꿀맛 같은 또 휴식을 또 취할 수 있고. 시간은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봅니다.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양가로 1번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빚줄이요.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뭐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그런 것도 다 과세 표준 등등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개시일 현재, 납기 개시일 아닙니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할 때 납기 개시일 7월 16일 아닙니다. 6월 1일 현재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몇 줄이요? 재산세 납부하는 거가 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내 명의로 등기 안 됐어도 또 등재 안 돼 있어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 안 돼 있어도 잔금 추로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X입니다.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부상 소유자는 얘기인데 원칙은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2번 공유재산의 경우 봅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워요. 공유라는 것은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에요.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고 공유자들은 상호 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럴 때 밑줄입니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밑줄 짜기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공유재산의 경우에 어떤 얘기냐면 갑과 을이,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공유하는 재산인데 갑지분이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과 을 중에서 누가 납세무자예요? 갑이 을이에요. 네? 자, 이거 갑과 을 둘 다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지분 60%, 을지분 40% 이런 경우에도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 바꾸면요, 나중에 이제 공유재산의 경우에 어떻게 판정하느냐, 이게 세목별로 좀씩 달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걸 다른 세금하고 헷갈리라고, 공유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바꾸는 거고, 또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인데요, 지분에 표시가 없어요. 공유재산인데 이번에는 지분에 표시가 없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그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이미 나왔던 것이,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최연장자로 한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바꾸면 이제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양가로 3번을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가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시가순액 비율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시가순액 비율에다가 뭐라고 바꿔놓냐면 면적 비율 X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X 이렇게 놓으세요. 시험에서는 바꾸면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바꿔요. 아니고 시가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이따가 이제 보면요, 이런 경우에 재산세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는지가 이따가 나오고, 일단 세액을 계산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자,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을 하나로 평가하잖아요. 하나로 과세하고. 그런데 이런 때는 시가순액을 토지와 주택의 시가순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순액 비율이 토지하고 주택이 6대4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면적 비율로 나누어 이렇게 바꿉니다. 면적 비율 아닌 것보다 시가표준액 비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있잖아요. 여기 개정이 됐습니다. 자,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부터 바꿔요. 수탁자를 뭐로 바꿔? 위탁자로. 그래서 제목을 위탁자로 바꿉니다. 신탁재산의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요, 여기 막판에 개정이 돼가지고 수탁자를 위탁자로 바꿉니다.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자, 거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지우고 수탁자 지우고 누구로 바꿔요?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바꿉니다. 위탁자가.
자, 그래서 이 경우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이것도 이제 다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뭐만 기억하느냐?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명의는 수탁자로 돼 있어도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 보세요. 자, 그리고 요 동그라미 2번 내용도 다 이제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자, 쓸데없는 내용이고, 자, 어떤 얘기냐면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사람들이 다 신탁법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다 신탁회사라든가 신탁법에 의해서 다 그냥 신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 명의로는 우리 집은 한 채 아니면 없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세금을 여러 가지 포탈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위탁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거. 그리고 재산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에서 좌우지간 다 통일됐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통일. 공부하기는 더 쉬워졌네요. 그리고 자, 주택수 같은 거 판단할 때도 전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 신탁법에서 신탁해놓고서 나는 집 없는데 한 채인데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신탁한 주택지요. 다 누구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나와요. 그래서 다 통일됐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 쉬워주는데 시험에는 올해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맞춥니다. 왜냐? 강의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이걸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혼자만 틀리면 안 돼. 본인 혼자만. 다른 사람 다 맞추는데 20만 명, 아니 15만 명 맞추는데 혼자 거기서 또 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몇만 명은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틀리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자, 신탁법에 있어서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관련한 이제 얘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이나 등등 해서 나중에 또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탁한 제 카페 핵심 요약 정리도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저 오시고 또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 다음 카페에 오셔가지고 학습 자료실에 오셔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죠?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핵심 요약 정리 그 다운받아가지고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핵심 요약 정리.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추가된 내용들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정된 내용 중에 신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데 근데 이 위탁자의 재산으로 재산세라든가 뭐 체납초음비라든가 등등 세금을 만약에 못 내요. 못 내는 게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 수탁자가요. 자기가 신탁받은 이 재산으로, 이 신탁재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내? 자, 그러면은 신탁재산에서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위탁자로 개정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2번 예외를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한번 봅니다. 밑줄입니다. 처음부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밑줄 짝이요. 여기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요. 이걸 다 지워야 되겠네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그랬죠, 지금? 자, 보니까 지금까지 배운 얘기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원칙은, 그죠? 실질과세원칙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걸 금방 우리가 읽었어요. 권리의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요. 이럴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해요. 자, 그러면 매매하면 자, 거래를 보니까요.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이. 등기는 근데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우리가 금방 배웠는데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항상 언제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에요, 매도인.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열세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죠? 재산세 아까 배웠네요. 누가 납세의무자냐? 실질과 현칙상 등기 안 돼서도 괜찮아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죠? 매수인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사실은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만약에 등기가 5월 31일 날 매수인 을 명의로 등기가 됐어? 그럼 완벽하게 6월 1일 날 매수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1일 이내에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분수한테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등기 안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공부상 소유자.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잔금 치러지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자, 보세요.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잔금 언제 이런 걸 몰라.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권리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다. 그래요?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자 아닙니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5월 30일 잔금 치렀네.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 을입니다. 원칙. 근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예외 하나는 종중재산과 관련한 건데요. 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요. 종중수임을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럴 때 이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건데요. 일단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자, 교재를 보시니까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했어요. 실제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종중재산이라고 신고가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때는 종중입니다. 그때는 실질에 의해서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종중이고,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다 중요하지만 일단 다음에 우리가 순환해 보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양가로 4번만 좀 한번 볼게요. 161페이지 양가로 4번만.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시 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시 끊습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시 끊고요. 자, 누가 납세무자냐?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할 물진다. 쫙 줄인데요. 어떤 얘기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요.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무상사용권을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입니다. 근데 실질은 권리 변동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자한테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 국가와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재산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비과세한다. 아닙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누가 납세무자가 돼요? 매수계약자입니다. 권리변동이 실질적으로는 됐다고 봐서 무상사용권을 주고받은 경우. 동그라미 2번도 시험에 2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같은 구조예요. 이 경우 국가 등이 또 밑줄입니다. 선승을 받아 매매용 토지를 조성한 경우에 해당 토지 조성이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날로부터 매수계약자로 본다면 출자기야.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공부상은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이 됐다고 봐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는 말은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납세 의무자를 좀 더 중요하니까 미리 한번 좀 더 다 보고 갈까요? 그러면 그리고서 좀 쉴까요? 네. 다시 앞으로 갑니다. 160페이지. 160페이지 안가로 2번도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0페이지 기본서 양가로 2번도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되는 것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계속 밑줄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짝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드립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저를 봅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귀속이 불분명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지금 사용자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승소할지 재판 끝날 때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또 소송 중일 때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 누가 납세무자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냐?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면 수험생들이 여지없이 틀리느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죠?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 사람 어디 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누가 납세무자냐? 사용자. 자, 그래서 앞으로 딱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이거 딱 하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로 봅니다. 161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자, 상속이 밑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밑줄입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자,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부할 물진다 밑줄 짜기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사망신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상속등기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원래 그런, 뒤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상속 게시된 재산은 누가 사실상 소유하는지 신고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상속 순위를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럴 때 주된 상속자, 개념 플러스 봅니다. 상속자의 기준이요. 자, 주된 상속자 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순차로 적용하고 판정한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요. 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인데요. 여러분, 상속 지분은요, 원래 상속 지분은 보세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일로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근데 배우자는 여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으면 누가 주된 상속자예요? 배우자. 만약에 배우자가 없어요? 자녀들만 있어요? 배우자가 2명 이상일 리는 없으니까. 자녀들이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상속 지분이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있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일 때는 그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미주요.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시험에서 바꾸면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상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과세권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구를 앞서문자래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경우에 공동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아니에요. 상속인은 아니에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 아니고 주된 상속자입니다. 또 법령의 반대적으로 보세요. 상속 등기는 안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누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냐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속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그러면 당연히 그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러 명이면 공동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되는 것은 상속 등기가 돼야 돼요. 상속 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면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주된 상속자예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은 받고요.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양가로 5번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법에서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중앙정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자, 여기부터 비춥니다. 환지 계획에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사업 시행자가 재산세 납부를 물진다. 비추자격.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채비지 보류지 누가 납세 의무자? 사업 시행자인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고요?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고, 채비지 보류지. 또 바꾸면 시공회사이다.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 사업 시행자. 이렇게 딱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에 수입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냐? 수입하는 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오타죠? 과세 기준이 아니라 과세 기준이에요. 과세 기준일 현재 오타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5번 지문을 볼게요. 163페이지 5번 지문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요?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등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자, 이렇게 해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2번 재산세 과세상은 우리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토지용 구분은 나중에 볼 거기 때문에 쭉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과세 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비과세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제4절 비과세 있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재산세 비과세 살짝 보고 우리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납세 절차 등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